활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어느 양반고을의 초가 담장마모로 시뻘건 불길이 허공을 핥아올랐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장작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이었습니다. 모란꽃이 수놓아진 이불보, 봉황이 날아오르는 백엔잎, 산호빛 놀이개가 달린 저고리, 은실로 촘촘히 수놓은 버선본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 하나하나 불길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치 쓰레기를 태우듯 담담하게 또 한 보따리를 풀어 불길 속으로 밀어넣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제 혼숫감이옵니다. 찢어지는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결에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뛰쳐나온 며느리 은서였습니다. 은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친정어머니가 3년에 걸쳐 한 올 한 올자 보내준 모란꽃 비단이불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새까맣게 재가 되어가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은서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불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타고 있는 비단을 맨손으로 꺼내려 했습니다. 손바닥이 지글지글 익는 것도 모른 채 이미 반쯤 타버린 이불 조각을 움켜쥐고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허나 그 비단은 은서의 품 안에서도 연기를 피우며 쓰러져 갔고 은서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길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수덩이가 된 비단 조각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며느리를. 그 눈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허리춤에 쑥주머니를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이가 부러질 만큼 이를 악물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비단이 이 집에 머무르면 이 집안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알게 되시면 아마 여러분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만이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상주 땅, 낙동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강변 장터어기에 포목상 박씨네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포목상이라 하면 비단과 무명을 다루는 장사치를 이르는 것인데 박씨네 집은 그 중에서도 경상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부잣집이었지요. 곡간에 쌀이 넘치는 것은 물론이요. 안채 장롱에는 각색 비단과 명주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 문을 열 때마다 비단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는 그야말로 천으로 불을 이룬 집안이었습니다. 허나 이 집의 진짜 보물은 비단도 명주도 아니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 박씨가 3년째 밤잠을 줄여가며 배틀 앞에 앉아 한 올 한 올 짜고 있는 딸 은서의 혼숫감. 그것이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박씨에게 은서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습니다. 30이 넘어 겨우 얻은 핏줄이었으니 그 귀함이야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박씨가 짜고 있는 비단에는 모란꽃이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란이라 하면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니 딸의 시집살이가 꽃길이 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한 땀 한 땀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었지요. 박씨의 손끝에서 비단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작은 입술이 달싹달싹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은서가 시집가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추운 밤에 이불 한 채 넉넉히 덮고 자게 해주세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미가 곁에 없어도 이 이불이 어미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3년을 밤마다 기도하며 짠 비단이었습니다. 한 올이라도 어긋나면 풀어서 다시 짰고 색이 바래면 뽑아내고 새실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이기를 수십 번. 박 씨의 10손가락에는 비단실에 베인 상처가 그물코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허나 박 씨는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단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을 덮고 자는 딸이 따뜻할 것을 생각하면 손끝이 찢어지는 고통쯤은 달콤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드디어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은서의 신랑감은 경기도 광주 땅 선비 집안의 외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지는 않으나 대대로 글을 읽는 양반가라 하여 박씨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혼숙감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보름 앞둔 어느 날, 박씨네 집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따리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한 짐, 두 짐, 세 짐, 모두 합쳐 12바리에 달하는 혼숙감이었습니다. 비단 이불 5채, 명주 저고리 8벌, 무명치마 10폭, 산호놀이개 1쌍, 은실 수놓은 버선본 20켤레, 그리고 박씨가 3년에 걸쳐 짠 모란꽃 비단 이불 1채. 이 모든 것이 은서의 새살림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포목상 딸이니 혼숙감이 남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12발이라 하면 웬만한 사대부 집안의 혼숙감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규모였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네 딸 혼숙감이 소 12마리 등에 실려간다더라. 그 말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씨는 딸 은서를 안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촛불이 하나 켜진 조용한 방 안에서 박씨는 장롱 맨 아래 칸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은서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서가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서 모란꽃이 만개한 비단 이불 1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위에 수놓아진 모란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꽃잎 한 장 한 장의 빛깔이 달랐고 인맥 하나하나가 눈에 보일 만큼 섬세했습니다.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면 물처럼 흘러내렸고 코에 가져다 대면 어머니의 손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3년 걸렸다. 박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집 가면 밤이 무서울 게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자는 밤이 서러울 게다. 그럴 때 이 이불 덮고 자거라. 어미가 옆에 누워서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따뜻해게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모란꽃 위에 번졌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비단 위에서 작은 꽃 한 송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은서는 이불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3년치 밤잠과 3년치 기도와 3년치 찔린 손끝의 통증이 고스란히 담긴 이 이불을 은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상주에서 광주까지, 경상도에서 경기도까지 고개 셋을 넘고 나루 둘을 건너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혼숙감 12바리가 소등에 실려 줄줄이 이어지는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구경할 만큼 화려한 행차였지요. 앞에서 소몰이꾼이 길을 열고 가마 안에는 은서가 쪽진 머리에 연지곤지를 찍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무릎 위에는 모란꽃 비단 이불이 보자기에 쌓여놓여 있었습니다. 12발이 혼숙감 중 유일하게 소등에 싣지 않고 자기 품에 안고 온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은서의 가슴도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시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사방님은 나를 좋아해 줄까?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지만 무릎 위에 이불을 손으로 쓸어볼 때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여 은서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달려 경기도 광주 땅 시댁마을 어귀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역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뒤였지요. 상주 포목상 딸이 혼숙감 12바리를 끌고 온다더라. 그 말을 듣고 구경 나온 사람들의 눈이 소등 위에 보따리를 보자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비단이요? 한 바리도 아니고 12바리라니 사또집 홀레도 저 정도는 안 되겠다. 시어미 한씨가 복도 많지 저런 혼숙감을 들이다니.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러움 반 시기 반이 뒤섞인 시선들이 행렬을 따라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선들 사이로 살인문 앞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씨였습니다. 한씨는 남색 무명 저고리에 삼배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숙감 행렬과는 대조적으로 한씨의 차림새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했습니다. 머리에는 나무 비녀 하나, 허리춤에는 낡은 쑥주머니 하나가 전부였지요. 한씨는 소등 위에 실린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기쁨을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마치 성문 앞에 낯선 수레가 도착했을 때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수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혼숙감이 안채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넷이 달라붙어도 한 바리를 겨우 들어올릴 만큼 묵직한 보따리가 줄줄이 대청마루 위에 내려졌습니다. 보따리를 풀 때마다 탄성이 터졌습니다. 진홍빛 비단이 쏟아져 나오고 산호빛 놀이개가 반짝이고 은실수 놓은 버선이 가지런히 나왔습니다. 은서는 보따리 하나하나가 풀려질 때마다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저고리는 어머니가 장에서 골라온 비단이지. 이 놀이개는 어머니가 은장 아저씨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것이지. 이 버선은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해서 한 땀 한 땀 놓은 것이지.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손때와 정성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때 은서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가 보따리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 그것은 포목상에서 좀을 막기 위해 넣어두는 장르 냄새였습니다. 허나 한씨가 찾고 있는 것은 장르 냄새가 아닌 듯했습니다. 한씨의 콧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미간에 주름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은서가 보기에 마치 무언가 불길한 것을 감지한 짐승의 표정 같았습니다. 은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곧 자신의 기우일 것이라 여기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냄새, 낯선 천장의 나뭇결. 모든 것이 낯설어 뒤척이다가 결국 짐 속에서 친정어머니가 짜준 모란꽃 비단 이불을 꺼내어 덮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손때 냄새가 코끝에 번지며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게으른 며느리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화수를 떠올리고 시어머니 방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한씨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틀림없어. 은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냄새? 무엇이 틀림없다는 것일까? 은서가 멈칫하는 사이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씨의 눈이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것이었습니다. 문 안 들이러 왔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부산하구나. 한씨는 그 한마디만 내뱉고는 은서를 스치듯 지나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서의 코끝에 쑥 냄새가 스쳤습니다. 한씨의 허리춤에 달린 쑥주머니에서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그 쑥 냄새가 왜인지 불길하게 느껴져 은서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한씨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혼숙감이 쌓여있는 건넌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한 시진, 두 시진, 한씨는 건넌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건넌방 근처를 사상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따리를 푸는 소리, 천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다시 코를 가까이 대는 듯한 숨소리. 한씨는 혼숙감을 하나하나 풀어서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을 빛에 비춰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천의 결을 훑어보고 이음새 안쪽까지 뒤집어 살펴보는 마치 의원이 환자의 몸을 진맥하듯 꼼꼼하고 집요한 검사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씨가 건넌방에서 나왔습니다. 한씨의 얼굴은 은서가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남편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 걸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적으신 분이시오. 너무 걱정 마시오. 허나 도윤의 눈빛도 불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튿날 새벽 처참한 현실이 되어 은서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은서는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매캐하고 톡 쏘는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냄새가 점점 짙어지더니 코끝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은서의 코를 찌르는 것은 나무 타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천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풀 먹인 천이 불에 달아 녹아내릴 때 나는 그 특유의 시큼하고 매키한 냄새를 포목상 집에서 나고 자란 은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심장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은서는 맨발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향해 달려가는 은서의 발바닥에 차가운 돌이 박혔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본 순간 은서의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치솟는 시뻘건 화염이 새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불길 속에서 형형색색의 비단 조각이 검게 오그라들며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 앞에 시어머니 한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씨는 건넌방에서 혼숙감 보따리를 하나하나 끌고 나와 불길 속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12바리 중 이미 5바리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한씨의 손에는 7번째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씨의 동작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가을거지 뒤에 논두렁에 마른 볏짚을 태우듯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씩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불에 닿는 순간 비단이 활짝 펴지며 타올랐습니다. 진홍빛 비단이 새까만 재로 변하고 산호빛 놀이개의 술이 치직치직 불꽃을 튀기며 녹아내리고 은실로 수놓은 버섯 위의 꽃무늬가 한 땀씩 끊어지며 사라져갔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는 광경은 아름답기에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씨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벌겋게 달아 있었으나 표정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입술을 달싹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허리춤의 쑥주머니를 왼손으로 꽉 움켜쥔 채 오른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여 보따리를 하나씩 불에 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은서의 비명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은서는 마루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돌 위에 떨어진 불씨가 발바닥을 찢었으나 은서는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불길 앞에 다다른 은서는 바닥에 흩어진 잿더미 속에서 아직 갓 타지 않은 비단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홍빛 비단의 끄트머리, 그 위에 은실로 수놓은 봉황의 날개 한쪽이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손끝에서 비단은 아직 뜨거웠고 만지는 족족 가루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혼축감이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며느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은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한 씨는 다음 보따리를 끌어다 불 앞에 놓았습니다. 그 보따리를 본 순간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란꽃 비단이불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3년에 걸쳐 짜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불. 어머니의 밤잠과 기도와 찔린 손끝이 담긴 이불. 은서가 가마 안에서 무릎 위에 안고 온 이불. 그 이불이 한 씨의 손에 들려 불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이불의 끝자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습니다. 한 씨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모란꽃 비단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비단 위의 모란꽃이 일렁이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꽃잎이 바람에 떨리는 것처럼, 아니, 두 여인의 팔이 부르르 떨리는 것이 비단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3년을 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때가 묻은 거예요. 제발 이것만은 살려주세요. 은서의 애원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한 씨의 손은 돌부처처럼 굳건했습니다. 한 씨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그러나 서리발처럼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놔라. 단 한 글자. 그 한 글자가 쇠칼보다 날카롭게 은서의 손을 베었습니다. 은서의 손가락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힘이 풀린 것이 아니라 그 한 글자의 무게에 짓눌려 손이 저절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란꽃 비단 이불이 한 씨의 손에서 불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란꽃이 불에 닿았습니다. 꽃잎 끝부터 까맣게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올 한 올 수놓았던 진분홍 꽃잎이 까만 재로 변해가고 금빛으로 빛나던 꽃술이 검은 연기를 피우며 녹아내리고 초록빛 잎사귀가 치직치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3년의 밤잠이 타고 있었습니다. 3년의 기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3년의 손끝 통증이, 3년의 눈물이, 3년의 어미의 사랑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타오르는 이불을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불길에 휩싸인 이불에 맨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이 지글지글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살가죽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은서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겨우 이불의 한 귀퉁이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비단 조각, 모란꽃 한 송이의 절반이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까만 숯이 되어 은서의 손가락 사이로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은서는 그 타담한 꽃 한 송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당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목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제 새끼를 잃었을 때 내는, 뼈가 부러질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듯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깨어나고 옆방에서 도윤이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도윤이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잿더미가 된 마당과 울부짖는 아내와 불길 앞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은서의 혼숙감 아닙니까? 사돈어른이 정성을 다해 보내주신 것을 어찌하여 불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자로 자란 아들이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생 처음이었습니다. 허나 마당 가득 나뒹구는 잿더미와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은 도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에 비친 한씨의 얼굴은 붉은 빛과 검은 그림자가 엇갈려 마치 능청스럽게 웃는 탈처럼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한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해야 할 일이라뇨? 남의 집 혼속감을 불태우는 것이 해야 할 일이란 말씀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씨는 아들의 고성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덜컹. 빗장 거는 소리가 새벽 공기에 싸늘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아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서는 마당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펴보니 손바닥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라 물집이 잡혀 있었고 불에 타담한 비단 조각이 살가죽에 들러붙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가 화상 입은 살을 보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만지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잡지도 못하고 잡지 않을 수도 없어 도윤의 두 손이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은서야, 어디 좀 보자.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3년을 짜셨는데 3년을 밤마다 내가 춥지 말라고, 내가 외롭지 말라고. 은서의 말은 울음에 끊겨 제대로 된 문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목이 메어 숨이 넘어갔고 숨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에 안긴 비단 조각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조각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화상 입은 손에서 피가 배어나와 비단에 남은 모란 꽃 위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로할 말도 어머니를 이해할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잿더미가 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잿더미 사이로 다 타지 않은 비단 자투리와 녹아붙은 놀이개 조각이 아직 연기를 피우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면서 참혹한 광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기를 보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그날 아침 장이 서기도 전에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최선빈의 새며느리 혼숙감을 시어머니가 불태웠다더라. 12바리를 몽땅, 비단이며 명주며 놀이개며 하나도 안 남기고 잿더미를 만들었다는구먼.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혼숙감을 불태운다니. 이것은 단순한 구박이 아니라 사돈 집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혼숙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석에 치워두거나 되돌려 보내는 것이 고작인데 불을 놓아 태우다니. 이것은 전례도 없고 법도에도 없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엄씨가 목에 힘을 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한씨가 원래 괴팍하기로 유명하지 않았던가. 어릴 적에 온 식구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니 마음이 틀어질 만도 하지. 허나 그렇다 해도 남의 집 정성이 담긴 혼숙감을 불에 태우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야. 이장의 말에 마을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쏟아냈습니다. 저 며느리가 무슨 죄라고. 상주 포목상 집에서 3년을 밤새워 지은 혼숙감이라며. 그 집 안주인이 이 소식 들으면 까무러치겠구먼.
수군거림은 빗물처럼 담장 안으로 스며들었고 은서의 귀에도 하나하나 또렷하게 박혀들었습니다. 닷새가 채 지나기도 전에 상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박 씨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의 말인즉 소식을 들은 박 씨가 새끼를 굶으며 사흘 밤낮을 통곡하다가 결국 가마에 올라 직접 광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면 박 씨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이틀 뒤 박 씨가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박 씨의 모습을 본 은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 씨는 겨우 닷새 만에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통하던 볼이 쑥 꺼져 있었고 금비녀 대신 아무것도 꽂지 않은 맨머리가 반쯤 풀어져 있었으며 비단 저고리 대신 하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는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딸의 혼숙감이 불에 탄 것은 자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은서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자 박 씨는 딸의 화상 입은 손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두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부풀어 오른 물집, 살가죽에 들러붙은 비단 조각의 자국, 새살이 아물지 않은 벌건 상처. 그것은 딸이 불길 속에 손을 넣어 혼숙감을 건지려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이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씨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무서웠습니다. 두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마루가 울릴 만큼 힘찬 보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겠다. 내 딸의 혼숙감을 불태운 년의 낯짝을 당장 보겠다. 그 기세에 하인들이 길을 텄고 도윤이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터이니. 비켜라. 내 딸의 손을 이 꼴로 만든 년이 네 어미냐 산적이냐. 박 씨의 고성에 도윤이 풀 죽은 얼굴로 물러섰습니다. 박 씨가 안방문을 벌컥 열었을 때 한 씨는 아랫목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였습니다. 허리춤에 쑥주머니가 가만히 매달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오늘 내가 사돈의 낯을 봐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 이 집에 시집어 있음이 참는 것이오. 대체 무슨 원수를 졌기에 3년 동안 밤잠을 줄여 지은 혼숙감을 불에 태워 없앤 것이오. 그것도 내 딸이 보는 앞에서. 내 딸의 손을 불에 대게 만들어 놓고 그까닭이라도 말을 해야 사람이 아니겠소. 방 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시렸습니다. 한 씨는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한 씨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해야 할 일? 박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수그러든 것이 아니라 분노가 너무 깊어져 끌어넘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손끝에서 피를 흘려가며 짠 비단을 태워 잿더미로 만든 것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오. 내 딸이 불에 손을 넣어 대어도 눈 하나 깜짝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오. 내가 묻는 것은 왜냐는 것이오. 까닭을 말하시오. 한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소리를 질러도 한 씨는 돌부처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분노는 그 침묵에 부딪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벽에 던지는 돌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상대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 화가 갈 곳을 잃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 씨는 마루로 나와 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 이런 집에서 살 수 없다. 어미랑 같이 가자. 이혼을 하자꾸나. 이런 미친년의 며느리로 사느니 차라리 친정에서 혼자 늙는 것이 낫다. 은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허나 은서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대청마루 기둥에 이마를 기대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장모 사이에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남자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돌아가면 사방님은 어찌 되는가? 돌아가면 이 집은 어찌 되는가?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집 온 여자여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은 시어머니에게 혼숙감을 불태워지고도 손에 화상을 입고도 시집에 남겠다 하는구나. 어미로서 기특하다 해야 할지 애처롭다 해야 할지 박 씨의 감정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박 씨는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딸의 화상 입은 손에 약을 발라주고 가져온 쌀과 포목 몇 피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직전 박 씨는 안채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한 씨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박 씨는 닫힌 문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사돈이 내 딸을 어떻게 대하든 내 딸은 사돈이 불태워 없앤 그 혼숙감보다 귀한 아이요. 천금을 줘도 못 살 내 자식이요. 사돈이 그 값을 모른다면 사돈은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을 삼키며 가마에 올라 떠나는 박 씨의 뒷모습을 은서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먼지가 가실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짐 복다리 속을 뒤적이다가 보자기 안쪽 깊숙이 접혀있던 작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길에서 건져낸 모란 꽃 비단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모란 꽃 한 송이의 반쪽.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으나 꽃잎의 진분홍 빛깔만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조각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차가운 비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은 이 꽃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타지 않게 해주세요. 은서는 그 조각을 저고리 깃 안쪽에 꿰매어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자리에, 심장 바로 위에. 그렇게 은서는 어미의 마지막 조각을 가슴에 품고 알 수 없는 시어머니와의 기나긴 싸움을 견뎌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혼숙감이 잿더미가 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손은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 한 씨는 그날 이후로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눈빛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래! 라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고개를 돌렸고 식사 시간에도 은서와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며느리 따위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한 씨의 하루에 은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그런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미워할 수조차 없었기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 엎으며 싸울 수 있다면 시원이라도 하련만 한 씨의 침묵은 벽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밤이면 저고리 깃 안쪽에 꼬매어 넣은 모란꽃 비단 조각을 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비단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어머니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도 하고 배틀 앞에 앉아 기도하던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은서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가면 안악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고 장에 나가면 등귀에서 쉬쉬하는 소리가 바늘처럼 찔러왔습니다.
저 며느리 참 불쌍하지. 시집와서 사흘 만에 혼숙감이 잿더미가 됐대잖아. 그런데 말이야, 사흘 만에 불태웠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사흘 만에 불태울 정도면 얼마나 미운 게야? 혹시 그 며느리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몰라. 처음에는 은서를 불쌍히 여기던 마을 사람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슬슬 한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 참으로 야속하여 불쌍한 사람에게는 금세 실증을 느끼고 자극적인 이야깃거리를 찾아 나서는 법이니까요. 은서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깨물다 못해 입술 안쪽에 피가 맺히는 날이 이틀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날을 맞아 장터에 나갔던 이장 엄씨가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일 났다! 양평 장터에 역병이 돌았다! 역병. 그 두 글자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든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를 앗아가는 저주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역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이장 엄씨의 말인즉 양평 장터에서 원인 모를 열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열이 오르고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손톱이 까맣게 변한 뒤 사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톱이 까매진다고? 그래, 검은 손톱이야. 손톱이 까맣게 변하면 그때부터는 약도 안 들어. 3일을 못 넘기고 눈을 감는다더구먼. 마을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양평이면 이곳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집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박출입을 삼갔으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보이면 돌을 던져 쫓아냈습니다. 허나 이 마을에서 역병 소식에 가장 크게 반응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씨였습니다. 이장의 외침이 담장 너머로 들려온 순간 안방에 앉아있던 한 씨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두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허리춤에 쑥주머니를 움켜쥐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한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아무에게도 들킨 적 없는 50년 전에 묻어둔 공포가 무덤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전, 한 씨가 아직 8살 어린아이였을 적 전라도 남원구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해 봄, 남원 장터에 타지에서 온 부부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부상은 한양에서 가져왔다며 고운 비단과 명주를 풀어놓았는데 빛깔이 어찌나 곱고 감촉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장터의 안악들이 서로 사겠다고 난리를 피웠지요. 한 씨의 어머니도 그 비단을 한 필 사왔습니다. 딸에게 새 저고리를 해주겠다며 곱게 접어 품에 안고 왔던 그 비단의 빛깔을 한 씨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연분홍이었습니다.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곱디고 온 연분홍. 어머니가 그 비단으로 저고리를 지어 한 씨에게 입혀준 것은 장날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새 저고리를 입은 한 씨가 얼마나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는지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러 뛰어다니고 냇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새 저고리를 입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벗기려 해도 벗기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안고 잤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자다가 구길라. 그것이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의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몸 여기저기에 검붉은 반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으나 의원은 이미 마을에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같은 증상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비단을 사온 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열이 오르고 반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돌아 누운 어머니의 손톱이 까맣게 변해가는 것을 8살 한씨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또렷하게,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분홍빛이었던 어머니의 손톱이 하루 만에 시커먼 먹물을 들인 듯 새까맣게 변해가는 것을. 그것은 죽음이 손끝에서부터 사람을 잡아먹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닷새째 아버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엿새째 어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한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변한 손톱을 가진 차가운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어머니의 손을 빼려 했으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손이 살아있는 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모정이었습니다. 1회째 오빠가 죽었습니다. 8회째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9회째에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동생이 한씨의 품 안에서 차가워졌습니다. 한씨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장터에서 비단을 사온 집 13가구 중 살아남은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시신을 수습하러 온 관리들이 역병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타지에서 온 보부상이 팔고 간 비단에서 병이 옮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그 곱디고 온 연분홍 비단이 죽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8살 한씨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연분홍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벗어서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부싯돌을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연분홍 비단이 타오를 때 8살짜리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올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그 불길 앞에서 한씨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천에 묻어온 죽음이 사람을 잡아가는 꼴을 두고 보지 않겠다. 그 맹세가 5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며느리의 혼숙감 앞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한씨는 그 뒤로 천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아니, 민감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포식자의 냄새를 맡고 온몸에 털을 세우듯 한씨의 코는 역병이 묻은 천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병을 알아내듯 한씨는 코로 맡아 천에 깃든 죽음의 기운을 알아내는 기이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8살의 온 가족을 잃은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공포를 뼈에 새긴 결과였습니다. 한씨의 허리춤에 늘 매달려 있는 쑥주머니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쑥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쫓는다 하여 역병이 돌 때 태우거나 몸에 지니던 약초였지요. 한씨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쑥주머니를 허리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적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십자가였습니다. 은서의 혼숙감에서 한씨가 맡은 냄새는 50년 전 그 연분홍 비단에서 풍기던 냄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역병 소식이 전해진 뒤 한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씨는 이미 혼숙감을 태운 그 새벽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한씨는 매일 새벽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에 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쑥잎을 넣어 연기를 피우고 장독대 주변에 말린 쑥을 뿌려두고 우물가에는 창포 뿌리를 담가두었습니다. 한씨가 과묵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은 수군거렸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병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밤 한씨는 더욱 부산해졌습니다. 뒷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던 말린 약초 꾸러미를 풀더니 집안 모든 방의 문틀과 창틀에 약초를 엮어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쑥, 창포,
익모초, 결명자, 역병을 물리치는 데 쓰이는 약초들을 한 씨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50년 전 관아의 의원이 마을을 수습하면서 뒤늦게 취한 조치를 8살 아이의 눈으로 보고 뼈에 새긴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저 안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병이 양평을 넘어 이천, 여주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역병이 퍼지는 경로였습니다. 장터를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천을 사간 집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을 산 집, 명주를 산 집, 무명을 산 집, 천을 취급하는 장사치에게서 물건을 사간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씨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 씨는 50년 전과 같은 양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에 묻어오는 역병. 50년 전 남원에서 시작되어 한 씨의 가족을 몰살시킨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병이 퍼지는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발점은 경상도 상주였습니다. 상주 장터, 낙동 강변 장터. 포목상이 즐비한 상주 장터에서 역병에 오염된 천이 팔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상주. 은서의 친정이 있는 바로 그 상주였습니다. 은서는 역병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주에서 시작되었다면 친정 식구들은 무사한가? 어머니는, 아버지는. 포목상이라면 천을 누구보다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은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에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여쭙기를 청하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씨가 방 안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잿더미에서 건져낸 듯한 조그만 천조각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비단 조각, 은서의 혼숙감 중 하나의 자투리였습니다. 한 씨는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빛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천에 무언가가 보이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코 가까이 가져다 대어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결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서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한 씨가 바라보고 있는 천조각의 안쪽, 비단의 이면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검은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단의 겉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면으로 뒤집으면 드러나는 눈에 잘 띄질 않는 미세한 검은 점들이었습니다. 은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검은 반점. 역병의 증상이 검은 반점이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숙곡에서 맡았던 냄새. 시어머니가 보따리에 코를 대고 미간을 찌푸리던 그날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은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서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혼숙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던 것. 건넌방에 들어가 반나절 동안 보따리를 하나하나 검사했던 것. 건넌방에서 나왔을 때 하얗게 질려있던 얼굴. 그리고 그 새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12바리를 몽땅 불에 태운 것.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혼숙감에 역병이 묻어있다는 것을. 그 비단이 이 집에 머무르면 식구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마치 악인처럼 혼숙감을 불태운 것일까?
그 순간 은서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이유를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비단에 역병이 묻어 있다고 말했더라면. 그 말은 곧 상조 포목상에서 역병에 오염된 천을 팔았다는 뜻이 됩니다. 은서의 친정이 역병의 근원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 은서의 친정은 장사도, 가문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은서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문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밝히면 사돈집이 망하고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가 악인이 됩니다. 한싱은 주저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움을 받고 사돈에게 욕을 먹고 아들에게 원망을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불길에 손을 넣어 화상을 입는 것을 보면서도 차마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마루바닥에 이마를 짚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집안 사람 모두를 살리면서 은서의 친정까지 지키면서 혼자서 모든 미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허나 은서의 가슴에는 한 가지 의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정말로 그 비단에 역병이 묻어 있었다면 이 집은 무사한 것일까? 비단을 만지고 풀어보고 방 안에 들여놓았는데 이미 병이 옮은 것은 아닐까? 은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보았습니다. 손톱의 색을 보았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역병에 걸리면 손톱이 까맣게 변한다고. 은서의 손톱은 아직 분홍빛이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은서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태운 쑥, 문틀에 매단 약초다발, 우물가에 담가둔 창포뿌리. 시어머니는 혼숙감을 태운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자녀 병기를 막기 위해 집안 전체를 약초로 소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년 전 관아의 의원이 했던 것을 한씨는 혼자서 묵묵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의 모든 사람을 며느리까지 포함하여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은사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거꾸로 돌아가며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혼숙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던 시어머니. 건넌방에서 반나절을 보내고 나왔을 때 하얗게 질렸던 얼굴. 그리고 새벽마당에서 12바리의 비단을 하나하나 불 속에 밀어넣던 그 담담한 손길. 은서는 그 손길을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냉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혼숙감을 아무런 감정 없이 태워버리는 악인의 손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지금 은서의 눈에 비치는 그 손은 전혀 다른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쑥주머니를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불길 앞에서 무표정했던 것이 아니라 표정을 짓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해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이름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안함도 감사함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이름 붙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가야 합니다.
가서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은서가 안방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주먹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한시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깨어있는 듯 이따금 쑥을 비비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서는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시는 아랫목에 앉아 쑥잎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쑥주머니가 낡아져 속을 갈아 넣는 중이었습니다. 은서가 들어오는 기척에 한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문안인사 시간도 아닌데 며느리가 찾아온 것이 의아한 듯 했으나 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쑥잎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은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큰 절이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의 형식적인 절이 아니라 온 마음을 실은 이마가 바닥에 닿아 통증이 느껴질 만큼 깊은 절이었습니다. 한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쑥잎을 비비던 손가락이 허공에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 어머니. 은서의 목소리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습니다. 한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인지 한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50년을 묻어둔 비밀이 들통났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시의 입술을 더욱 굳게 다물게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냐? 혼숙감을 태우신 까닭을 알고 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나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비단에 역병이 묻어 있었지요. 한시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찰나였으나 은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시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린 것을, 무릎 위에 쑥잎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을, 그것은 맞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입으로 하지 않은 몸이 먼저 해버린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혼자서 모든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한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종이장처럼 얇고 비쳐드는 창호지를 한시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기다렸습니다. 한시진이 지나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한시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의 어미를 생각했다. 너의 어미가 3년을 짰다 했느냐. 한시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뻑뻑하게 올라왔습니다. 나도 어미가 있었다. 은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 어미도 나에게 저고리를 지어주었다. 연분홍 비단으로. 장터에서 사온 비단으로. 내가 그 저고리를 어찌나 좋아했는지 입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어미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아, 자다가 구길라. 한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한시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에 아비가 쓰러졌다. 나흘 뒤에 어미가 쓰러졌다. 닷새 뒤에 아비가 죽었다. 엿새 뒤에 어미가 죽었다. 한시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아니라
50년 전의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톱이 까맣게 변해가던 그날의 방을 어미가 죽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 까만 손톱으로. 놓지 않았다. 이미 죽은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어미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겨우 빠져나왔다. 한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우물에서 바닥을 긁는 두레박처럼 한씨의 입에서는 갈라진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은서는 숨도 쉬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을 삼킨 말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텅 비었다. 비단을 산 집은 다 죽었다. 나만 살았다. 한씨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릴 만큼 굵은 눈물이 무릎 위에 쑥잎 위로 떨어졌습니다. 쑥잎이 젖으며 쓴 향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네 혼숙감에서 그 냄새를 맡았을 때 한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연분홍 저고리에 불을 붙인 8살짜리의 손이었고 며느리의 혼숙감에 불을 붙인 58살의 손이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같은 공포, 같은 결단, 같은 고독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이 비단이 이 집에 머무르면 너도 죽고 도윤이도 죽고 이 집안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나는 그 꼴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한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쑥잎 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가늘게 떨릴 뿐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눈물만 흐르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나 말할 수 없었다. 한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으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상주 포목상에서 왔다고 내가 입을 열면 너의 친정이 끝장이다. 장사꾼이 역병 묻은 천을 팔았다는 소문이 나면 어찌 되겠느냐. 너의 어미가, 너의 아비가 어찌 되겠느냐. 3년 동안 밤잠을 줄여 딸의 혼숙감을 짠 너의 어미가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미가 어찌 되겠느냐. 은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손끝에서 피를 흘려가며 비단을 짜던 어머니. 딸이 춥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한 올 한 올에 기도를 넣어 짜던 어머니. 만약 그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짠 비단이 딸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머니의 심장은 두 쪽이 날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어머니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사실 것입니다. 한씨는 그것까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웠다. 아무 말 없이 태웠다. 내가 미친년이 되면 그만이니까. 내가 악인이 되면 그만이니까. 너의 어미가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다. 한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의 어미도 어미니까. 은서는 무너졌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고 상체가 앞으로 접히고 이마가 바닥에 닿고 두 팔이 앞으로 뻗어져 시어머니의 무릎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절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의와 가장 처절한 사과와 가장 뜨거운 감사가 뒤엉킨 몸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서는 그 두 글자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도, 감사합니다도, 몰라 뵈었습니다도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에는 부족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라는 두 글자만이 은서의 가슴에서 넘쳐흐르는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습니다. 한 씨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도 무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벽이 허물어진 뒤에 드러난 것은 8살의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50년 동안 숨겨온 메마르고 쩍쩍 갈라져 있으나 아직 죽지 않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씨의 갈라진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쑥물이 베어 검게 물든 손이었습니다. 허나 그 손이 며느리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순간 은서는 느꼈습니다. 이 손이 50년 전에는 어머니의 까만 손을 잡고 있던 8살짜리 아이의 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손이 자기를 살린 손이라는 것을. 울지 마라. 한 씨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거칠었으나 따뜻했습니다. 살았으면 됐다. 다 살았으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꺼낸 50년 전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도윤의 두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효자를 자처하던 아들이 어머니의 삶에 그토록 깊고 참혹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말이 적었는지, 왜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살았는지, 왜 늘 쑥주머니를 허리에서 떼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한 씨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0년을 혼자 버텨온 여인의 눈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가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여리게 한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는 도윤과 함께 이장 엄씨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다만 은서는 한 씨의 뜻을 따라 역병의 출처가 상주 포목상이라는 사실만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이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혼숙감에서 역병의 냄새를 감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역병으로 온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천에 묻어오는 병의 기운을 아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숙감을 태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며 역병이 이 마을까지 번졌을 것입니다. 이장 엄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한 씨를 괴팍하다, 미친년이다 하며 손가락질했던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혼숙감을 태운 괴팍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온 마을을 역병에서 구한 은인이었다니 사람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짙게 번졌습니다. 그 무렵 역병은 양평과 이창을 삼키고 여주까지 기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포조를 풀어 감염된 마을을 봉쇄했으나 이미 수백 명이 쓰러진 뒤였습니다. 역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빈집만 남았고 장터는 닫혔으며 사람들은 이웃을 피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병이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 유독 한신의 마을만 멀쩡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줄줄이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만은 단 한 명의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의원이 마을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 마을의 직집마다 문틀에 약초가 매달려 있고 우물에 창포가 담겨 있소. 누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이오? 이장 엄씨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한씨마님이 하신 것이오시다. 의원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쑥과 창포를 써서 역병의 기운을 막는 것은 의서에 적혀 있으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을 전체를 방비한 것은 처음 본다 하였습니다. 한씨는 자기 집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혼숙감을 태운 뒤 매일 새벽 마을 곳곳을 돌며 우물에 창포를 넣고 길목에 쑥을 태웠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한씨는 자기 마을에서만큼은 50년 전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역병이 삼킨 마을이 줄줄이 늘어가는데 한신의 마을만 멀쩡하다는 소식이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관아에서 한씨를 불러 사연을 물었고 한씨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크게 감탄하여 한씨에게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한씨는 상을 받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식구를 지킨 것뿐입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지킨 것은 어찌 된 연유냐. 한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50년 전에 마을 하나가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한씨의 대답에 원님도 이장도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8살에 혼자 살아남은 아이가 50년을 그 기억을 안고 살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대비하고 또 대비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외롭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뒤 은서는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역병의 출처가 상주 포목상이라는 사실은 함구했습니다. 한씨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혼숙감을 태운 것에 대해 시어머니가 깊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 온 집안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만을 적었습니다. 한 달 뒤 상주에서 박씨의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는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돈께 올립니다. 이 못난 것이 사돈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붓을 잡은 채 사흘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씨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을 지은 비단이 제 딸을 해칠 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돈께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미움을 받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의 혼숙감을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어미의 체면까지 지켜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도 어미이셨습니다. 저보다 더 크고 깊은 어미이셨습니다. 한씨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쑥주머니를 한 번 쓸어내린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너머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 한씨에게서 약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쑥을 말리는 법, 창포를 다루는 법, 천에 묻은 병의 기운을 코로 감별하는 법. 한씨가 50년 동안 홀로 갈고 닦은 살아남는 자의 지혜를 은서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물려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며느리가 약초를 잘못 엮으면 투박한 손으로 고쳐주었고 쑥을 태우는 시기를 놓치면 지금이다 하고 짧게 일러주었습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이제 그 침묵 속에 담긴 온기를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은서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한씨는 또다시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베넷저고리를 짓기 위해 장에서 무명천을 사왔는데 한씨는 그 무명천을 사흘 동안 햇볕에 널어 말리고 쑥물에 삶아 헹구고 다시 햇볕에 말렸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야지.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세월이 흘러 한씨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던 날, 한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50년 동안 말을 아끼며 살았던 사람답게 마지막 말도 짧았습니다. 쑥주머니. 한씨가 허리춤에 쑥주머니를 풀어 은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낡고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천이해져서 쑥잎이 비칠 지경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쑥만이 아니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두려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맹세,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50년의 외로움이 한 줌의 마른 쑥잎 사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차거라. 네 아이에게도 물려주거라. 한씨의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쑥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으나 은서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시어머니가 가시는 발길이 무거워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한씨가 마지막으로 은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거든 울지는 마라. 다만 한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쑥 타는 냄새가 나거든. 한 번쯤 날 떠올려다오. 한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미소를 머금은 채 50년의 긴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쉬었습니다. 한씨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한씨가 살아생전에 원한 것처럼 시끄럽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허나 상여가 마을을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마다 손에 쑥 한 줌씩을 들고 나와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 뿌렸습니다. 쑥에 쓴 향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 향은 한씨가 평생을 맡으며 살아온 향이었고 한씨가 가족을 지킬 때 피우던 향이었고 한씨의 허리춤에서 늘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은서는 상여 뒤를 따르며 허리춤에 찬 쑥주머니를 쓸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허나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로 쑥향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옛말에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였습니다. 허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하늘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침묵입니다. 시어머니 한씨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밝히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친정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한씨는 자기가 악인이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랑과 말하지 않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과 보여주지 않는 사랑. 한씨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속 타는 냄새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일 때 혹시 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의 침묵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너무 늦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히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한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